예, 국민의 선택은 견제보다 안정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진보 진영의 원내 과반 확보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은 20대 총선 이후 4연승이라는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견제에 실패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모든 결과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통합당의 패배 후유증은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총선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승피와 상관없이 두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후에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나온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지역구에서만 163석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더하면 180석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지금 103석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을 합한 숫자죠. 총선 결과 저희들이 이제 당일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대변인. 저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선거 며칠 앞두고 여의도 연구에서 발로 이제 그때 당시에 185, 범여 185, 그다음에 범야 115 이런 이제 뉴스가 돌았고 그다음에 선거 전날에는 또 이제 민주당 민주연구원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아마 유시민 이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범여권이 180석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결국은 이제 근거 없는 얘기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정보에 접근했던. 저도 사실은 로 데이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의도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이라든지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도 그동안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많이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물론 저희들이 선거 전략으로는 이렇게 너무 압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너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민심의 흐름은 어느 정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부원장께서는 사실 싱크탱크라는 이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통합당에. 이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보통 우리 국민의 균형 심리가 작동을 총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양당 체제로 지지층 결집이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균형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그 엄중한 경고를 국민들께서 주셨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럼 구체적으로 각 당 압승 혹은 패배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렇게까지 압승을 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대처가 잘하고 있다. 안전하게 이루고 선거도 무사히 치르고 있고 이거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평가도 굉장히 좋고 이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번에는 좀 야당이 실질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탄핵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만 의원은 안 바뀌고 있었는데 사실은 황교안 사퇴했으니까 전 대표죠. 전 대표로 상징되는 게 황세모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와의 절연을 못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시대의 거를 확실히 끊고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국무총리도 하고 이랬지만 물론 리더십 과정도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 야당이 어쨌든 좀 과거에 얽매이면서 어찌 보면 약간 수구 냉전적인 자꾸 좌파 독재 그러고 자꾸 나가서 탄핵하자 그러고 이랬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좀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야당이 바라보는 여당의 승리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보다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상황 관리를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탄핵을 통해서 해체된 보수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혁신의 모습을 저희가 보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안정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13일간의 거듭된 막말로 해서 특히 중부권 수도권과 중도층에게 많은 실망감을 드린 부분들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상대당의 어떤 승인이 이제 우리에게는 패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 흐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줬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공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 자금. 소위 말해서 호떡 공천이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안정된 모습을 못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오랫동안 우리 당에서
당을 지키면서 고생하신 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측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민감한 지역에 갑자기 투입된 후보들이 기반이 약해서 유권자들이 마음을 모으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공천 과정 이후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된 분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것에 대한 또 말씀도 그것도 또 일종의 연결되겠네요.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갈이 폭은 컸는데 그러니까 공천을 했던 인물들이 조금 글쎄요 어떤 상대당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 뭐 표현이 우리가 그렇습니다만 저 어떻게 지역구에서 보세요? 공천을 할 때 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은 두고 그다음에 경쟁 지역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들어가서야 되는데 이번에 지역구별로 이렇게 꽂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황교안 대표 어제 투표 마감 5시간 네. 정도 지나서 바로 대표직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는 거였는데 네.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그렇게 선택을 주저하다가 이번 선택은 그래도 굉장히 빨리 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뭐 일단 종로 출마할 때도 그렇고요. 종로 출마할지 말지 굉장히 오래 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 지금 공천 과정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천 과정도 막판에 개입하면서 모양을 좀 약간 상했어요. 정권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를 양쪽에서 지휘했던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를 봤을 때 결국은 정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이라든지 결국은 선거라는 건 짧은 기간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뭐 개혁적인 모습도 보여야 되지만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이 뭔가 잡음이 생길 것 같은 것들을 차단하는 것도 다 어찌 보면 당대표 역할인데 그런 데서 저는 아마 좀 매수 밀렸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뭐 선거를 뭐 진짜 여러 번 뭐 겪었고 선거를 왜 지냐는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거 7, 8번 해서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기획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또 문제될 소지들을 거의 빨리 차단시켰는데 황교 대표는 정치 어찌 보면 약간 초년병이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연발하면서 그거를 만회할 시간이 사실은 선거 기간에는 하루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차단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데 막말 논란도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시간 끌다 보니까 결국은 결정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으로 다 돌아간 셈이 된 것 같습니다. 황교안 어젯밤 사퇴 발언 잠깐 듣고 우리 부원장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현 대변인 이야기 듣는데 1년 2개월 당대표 또 총선까지 큰일을 치르고 있는데 코로나19까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혼자 이걸 감당하기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퇴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 이후에 보수 기반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고요. 당의 시스템도 그 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안에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보완하고 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께서 대표 되시고 난 뒤에 그런 의미에서 보수를 재건하고 당의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그래서 탄핵 사실 3년 만에 당이 양당 구도의 한 축을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거의 결과가 엄중한데 원래 정치는 책임지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황교안 대표 리더십 부재 이야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네. 여기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도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실제 이 결과 이후에 그리고 사퇴까지 가고 났는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총선 책임론에서 벗어나시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 리더의 리더십 행사도 사실은 당의 기반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이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단순히 이제 총선에 어떤 총괄을 했던 그런 당 대표뿐만 아니라 직접 또 후보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낙선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치 행보를 할지 뭐 고심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예단을 하기는 힘들고요. 국민들이 뭘 바라시는지 또 시대 정신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보수 재건이나 대한민국 살리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시리라고 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저는 그 중량감이나 상징성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예. 역할을 하실 거라고. 통합당 기대하고 관련된 있습니다. 질문이라서 계속 좀 이제 부위원장님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가 모두 지금 당선에서 실패한 상황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황 대표도 지금 대표직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당은 그럼 바로 좀 비상 대책위 체제로 좀 가동이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원래 계획된 것은 7월 전대쯤으로 저희가 대략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 참패로 말미암아서 지도부 일괄 사퇴가 이루어지고 나면 당이 심재철 대표의 대행 체제로 내부 대안 마련을 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구성되는 비대위가 혁신형 비대위가 되느냐 아니면 관리형 비대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대 시기가 내년 초로 가느냐 아니면 올해 7월 정도로 6월 말이나 7월 땡겨지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전당대회 국면으로 빨리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구심점 선장이 지금 이제 물러난 상황인데 빨리 이제 이게 추스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후보로 나섰다가 당선되신 분도 있고 그 옆에서 측면 지원했던 분들 있고 여러 뭐 통합당 내 인물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분이 앞서서 이런 사태를 수습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종인 오늘 그 해답을 위원장은 저도 지금 알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어젯밤에 멘붕이 와서요. 예. 사실은 이 문제를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예. 지금 당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 위원장 뭐 얘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들은 적도 없다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예. 당신은 생각이 없다고 예.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개인의 생각보다는 전체 판을 보고 조율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당을 재건하는 역할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가능성도 다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곤란하시니까 못 여쭤보려고 드리는데.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딱 관통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많이 좀 불리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메시지 내는 게 분명했고요. 경제문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500조 예산의 20%만 바꿔서 100조로 갖고 하면 된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응 예산 어느 정도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해 못했던 부분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고려해 보겠다 나왔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메시지가 강력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열심히 본 게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도 보면은 뭔가 뭐 안 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선거 전날 어떤 기자회견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은 확진자 늘어났다 이것만 굉장히 선거 앞두고서 뭐 검사를 안 하고 있어 확진자 늘어났다 이것만 봤는데 저는 이제 전문을 2번쯤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앞으로 내가 당을 어떻게 하겠다 제1야당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책 제시하겠다 그 문구가 4줄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선거 끝나도 계획이 말로는 이제 이게 선대위원장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그 말은 저는 반대로 해석하면 선대위원장으로의 역할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의 역할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 예고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시점상. 저는 본인 스스로는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뭐 본인 스스로 한다고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뭐 충분히 추대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본인도 약간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아까 기자회견장도 보시면 기자가 일본을 딱 물어봤어요. 비대위원장 생각이 있을 때 약간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표정에. 그런 걸 보면 생각은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당선 소감 발표를 하면서 바로 당으로 복귀해서 당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럼 당 내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 당 지도부가 탈당한 분들에 대해서 복당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생물이라 단정 지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이 지금
겨우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상태라 한석이 굉장히 아쉬울 때입니다. 저는 시기의 문제지 복당 절차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 또 나름의 또 대선까지 나왔던 중대한 좀 인물이기 때문에 당 네. 내에서의 그런 또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또 당의 계획이 대선 후보급 주자가 많다는 것은 당의 활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의 당권 대권 분리 조항 때문에 올해 8월 이후에는 대선 출마하실 분들은 당 대표 출마를 못 하세요. 그래서 당장 무슨 정치적 행보를 크게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고려하면 어떻게 향후 지도부가 꾸려질지 좀 조금 잠시 뒤면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군소정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압승을 선전을 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준연동형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선에서는 역할을 해줄 거라 믿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아마 이게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안 맞다. 그건 이제 정치 이론적인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의 정치를 관통했던 거는 패스트트랙이었어요. 4대 4+1과 미래통합당, 그다음 자유한국당이었죠. 이 구도가 어찌 보면 이번 이제 선거까지 유도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선거제하고 충돌했지만 결국은 지금 개혁 입법 과정이 여기서 붙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제3지대가 어쨌든 양당이 대립하면서는 제3당은 어쨌든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보고 또 이게 제3당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이걸 갖고 가야 되는데 제3당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자민련 비슷하듯이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하면서 어떤 제3의 세력을 갖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중도 노선을 표방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제3정당 출연은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겠지만 꾸준히 유지되기는 쉽지 않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원장님께서는 군소정당의 이번 성적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역대 지금 총선을 보면요. 80년대 이후에 3지대 정당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무소속 당선 후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그러한 선거의 추세에 역행하는 거였고요. 그렇죠. 그 소수 의견은 존중을 내세웠지만 그 유럽형 다당제 문화에서나 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3지대 소수당을 존중하려고 했던 제도가 역으로 양당 체제를 더 가속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혁이 없는 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거법 개정은 다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선거법 개혁이 필요하다 보는데요. 이게 만약에 준연동제를 안 했을 때는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냐? 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마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알거든요. 정당 지지율들이 과거 방식으로 했을 때에도 비례대표는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제 때문에 이 양당제가 심화됐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양당제가 되면서 어쨌든 정치적인 지형이 그렇게 바뀐 것이지 제가 보기에 준연동제를 도입해서 다당제가 소멸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판세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최대 격전지로 예상됐었던 수도권을 사실상 싹쓸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이 수도권에서의 승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에 일단 코로나 전국의 관리를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아마 수도권의 민심은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 미래통합당 측에서 막판에 막말 논란이 너무 많았죠. 그거를 다 관리도 잘 못했고요. 그런 게 좀 표심 많이 움직였다고 보고요. 더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그 선거 전략 면에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마 미래통합당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로 보고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리더십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호남이 예전에 중심이었습니다만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부산 쪽으로 진출하고 또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수도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항상 보면은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항상 중심을 갖고 여기에서
잡아야만이 당대표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아직도 배신자 프레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데 유승민 의원 보고 배신자라는 건 아직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당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보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결과는 뭐 수도권에서 거의 압승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겸한 자세로 민심을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아마 이 코로나 사태 극복도 있지만 결국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어쨌든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본장님. 부동층과 50대 유권자들을 많이 흡수를 해야지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수도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난 총선에서 121개 중에 35개를 얻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대가 대략 한 20%쯤 되는데 지금 서인보터청의 핵심이 50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잡았고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우리가 역대 지난 선거나 그 전에 선거의 통계 분석상 5% 이내에 속하는 중도층을 저희가 잡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당이 통합을 쭉 해왔지만 실제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걸 인재 운용의 측면에서 통합 시너지를 확대하는데 저희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나 당내에 있는 인재들 혹은 중도층 인사들을 끌어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결국은 뭐 미래통합당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보수 현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영남 지역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 지역은 역시 또 민주당에서 싹쓸이를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별 판세를 쭉 보면 색깔이 과거처럼 똑같이 또 명확하게 양 당으로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치가 다시 부활한, 그러니까 과거로 좀 회귀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구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선거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거법이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도 양쪽으로 갈라놓는 양당 중심의 구심력이 크게 작용하는 한은 사실은 지역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약진할 때 사실은 지역구도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패스트트랙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도 지역주의와도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무소속으로 되신 분도, 호남에서 되신 분도 어쨌든 입당하겠다 하고 있고 영남에서 되신 분들도 입당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거의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갈린 셈인데 저는 이건 좀 제도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제도 우리 논의할 때 뭐 석패율제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었고 중대선거구도 있었지만 저는 아마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걸 도입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제도를 준연동형제도 물론 있지만 이 지역구들을 완화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이 제가 보기엔 21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황교안 대표 낙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종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어제 당선 소감 먼저 들어보고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기셨습니다.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의 일을 맡겨주신 종로 구민께 감사드립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심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 이낙연 후보 전 총리가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총리 간의 맞대결, 그 차기 대권 주자급의 어떤 대결. 그래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함으로써 이낙연 이제 후보의 어떤 입지, 당내 입지 그리고 앞으로 대선 가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일단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고요. 그동안 어찌 보면 호남 지역에서 국회의원하고 뭐 전남지사를 하셨지만 이제 수도권에서 하신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마 전국 유세를 많이 다니셨어요. 전국 유세 다니면서도 저녁에는 항상 또 종로에 와서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권 행보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항상 또 밤늦게는 서울에 와서 이제 유세하시고 이랬는데 이번에 한 40분 정도 또 후원회장 맡으면서 또 인재 영입하신 분들 유세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어쨌든 본인과 어쨌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또 사실은 보면 호남 지역에서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 있던 게 민생당에 나오신 후보들이 이낙연 이 사진을 걸고 선거운동을 많이 했어요. 호남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오히려 또 반대 측에서는 그거 갖고 문제 제기하고 이랬는데 그런 어떤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낙연 지금 당선자도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어떤 기반이 있고 이건 튼튼하지만 또 여기만 갖고 이제 대권까지 가기는 또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그 유세도 보면 아니 본인의 고향은 안 가고 뭐 다른 지역으로 영남이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시는 걸로 같은데 결국은 당내의 기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대권을 갈 때에도 어쨌든 좀 이 호남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의 지지를 얼마나 확대해 가느냐.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황교안 후보하고의 득표율이 관심이었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두 사람 간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어요. 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 운동 전략을 전반적으로 저는 잘 구사했다고 보고요. 탈원전이나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정책은 뒤로 빼고 코로나19 국난 극복 프레임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께서 그 위원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후보 리스크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요. 이낙연 후보가. 그래서 사실 승리를 하시고도 큰 상징성을 얻으셨죠. 근데 이 부분들이 향후 행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꼭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벌어질 이게 총선 전국이 조금 차분해지면 제가 볼 때는 승리한 여권의 여러 잠룡들이 다 각계약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열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갈 거고요. 특히 친문 핵심 세력들의 차기 구도에 대한 밑그림이 작동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종로에서 승리가 꼭 보정수표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예. 조금 예,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아픔이라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선 후보 앞두고서 대선 경쟁을 앞두고 이제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쨌든 한 4, 5년 정도 그 혼란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 총선 대선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감대가 있냐면 당내에서 어쨌든 룰을 깨거나 이번에 사실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당내 어떤 룰을 깨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안 된다. 이건 차단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뭘 그런 기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마 이 미리 룰을 짜고 그다음에 이 룰 안에서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또 지지를 받으면 누구든지 뭐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고 나가거나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런 공감대가 아주 폭넓게 형성돼 있어서 저는 뭐 그런 자부는 별로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내 다른 격전지도 좀 살펴보죠. 관심 지역이었던 동작을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대결이었는데 결국은 이수진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판세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사실 뭐 야권 내에서는 나경원 후보는 야당 내 5선 도전을 하는 굉장히 좀 중진급 여성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번 낙선은 좀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작을도 그렇고 광진을도 그렇고 그 선거를 보면요. 예. 새로운 인물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표출됐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수진 후보는 검증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또 반대로 후보 리스크도 작동이 안 된 반면에 나경원 후보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이지만
그분에 대한 지역 구민들의 호불호가 워낙 분명해가지고 특히 중도층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인물에 예. 대한 목마름이었다. 예, 광진을 여기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 구도에서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했냐면 막판에 좀 코너에 몰리니까 고발을 했어요. 뭘로 고발했냐면 이제 뭐 사법농단 피해자 아니다.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아닌데 왜 피해자 하느냐. 사실은 뭐 피해자 아니냐라는 거는 고발거리라는 건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찌 보면 나경원 후보가 예전에는 어찌 보면 뭐 여성 최초로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했던 폭력 주도라든지 아니면 뭐 친일 논란이라든지 특히 뭐 자녀 논란이라든지 이런 많은 논란들이 어쨌든 저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계속 괴롭혔어요. 이수진 후보를 블랙리스트 판사가 아니냐 기냐. 사실은 근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은 크게 관심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경원 후보도 어느 정도 뭐 정치 이 프레임을 짜거나 선거 구도를 짜는데 좀 실패했던 것 같고 본인이 어쨌든 그동안의 정치 역생을 행보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대권 잠룡으로 또 가도를 좀 끌어올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런 패배 결과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의 이 정치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세훈 후보는 지금 원외에 계신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예, 길어져서 당내 기반을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수 미래통합당이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예. 화제를 낳은 지역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짚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몇 곳만 더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을입니다. 배현진 후보 재보선 이후 2년 만에 리턴 매치했는데 최재성 후보를 이겼네요.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패배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진이고요. 신인이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마 이번 선거 구도가 호남, 영남 지역으로 나뉘면서 사실은 이제 강남, 뭐 분당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강남권이라든지 분당의 특징이 뭐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게 폭넓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배현진 후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서로 어쨌든 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정당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에서도 변화의 갈망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 봅니다. 송파는 뭐 저희 당의 지지가 강한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공천 과정에서부터 배현진 후보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인으로서의 인지도 리스크를 일거에 해결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수도권의 민심에 부합하는 그런 후보였고 그런 선거운동을 전개했다고 봅니다. 아마 부원장님 나오면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아마 이 태구민 후보의 승리 예. 아닌가 싶어요. 주영 북한공사를 지냈던 탈북자 중에 최고위층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탈북가 북한 출신이 처음으로 된 건데 눈물까지 흘리는 장면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은 기대하셨어요?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겁니다. 그 탈북민 우리 리스크가 국민이 된 있었단 분을 말씀이시죠? 공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사실은 여러 군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벌써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 기아인이 국회의원이 된 사례는 이미 있고요. 탈북민 숫자가 뭐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각계 분야에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선도적으로 저희가 길을 열은 겁니다. 예. 어떻게 그 시대 정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성근 사선 김성근 네네. 의원이 그 안보 전문가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죠. 있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상대는 또 이제 탈북자 출신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화제가 됐을 것 같은데 왜 패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지역에 일단 우리 정치 얘기할 때 밭이 일단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밭이었고 예. 이번 선거처럼 또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교화하신 분도 먼저 공천을 예전에 준 적이 있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국민이고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벽들이 있는데 이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벽이거든요. 그런 데서 넘었다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뭐 통일 과정이라든지 생겼을 때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미래통합당 이번 공천 중에는 이런 분을 그래도 뭐 어쨌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는 좀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구 하나만 좀 짚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꼭 지키고 싶은 지역구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수성갑이라고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성을 실패를 했습니다. 네. 또 대권까지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후보였는데 어떻게 결과 보시고 앞으로 이제 김부겸 후보의 행보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대구의 김부겸, 수성갑, 그다음에 예. 수성갑의 김부겸, 그다음에 부산의 김영춘. 어찌 보면 우리 당에서 대구와 부산을 뭐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두 분이 다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동안 어찌 보면 한 20, 30년 동안 공들여서 대구와 부산 쪽에 어쨌든 좀 기반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중에 더 어려운 데가 대구였는데 예. 거기에 이제 기반이 없어졌다는 게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상징성이 살아있다. 왜냐하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구를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대구에서 어쨌든지 간에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물론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의 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정치적이라는 게 저는 물론 뭐 원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만 이분이 뭐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당 대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대권 후보도 할 수 있어서 저는 뭐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어쨌든 기반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서 저는 뭐 당에서도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남 잠깐 나왔던 중진 의원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7설에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5선 도전자도 많이 있었는데 줄줄이 낙선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근데 그 득표율을 보면 굉장히 정치 신인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하듯이 우리 정치도 지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다 나타났어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들이 폭발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힘든 선거를 이번에 치른 겁니다. 정치권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그 양상에 맞게 최적화되는 과정을 저는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대면 선거운동도 굉장히 어렵고 때문에 정치 신인들에게 좀 불리한 선거이다. 이미 현역 혹은 이름을 많이 알린 의원들에게 유리한 선거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과는 좀 그 반대라고 또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시대 정신이 여백이 꽉 찬 정치인보다는 여백이 있는 정치인을 바라는 시점인 것이죠. 판가리가 시작되는 기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민주당과 또 호남 쪽에 나왔던 중진 의원들이 고전을 할 거라고 글쎄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민주당세가 갑자기 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역에서? 약간 아마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미안함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총선이나 대선을 하면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약간 비호감도 있었고 지난번 총선에서 지지 못해준 생각도 있었고 약간 저는 아마 그런 것도 작용했다고 보고 이번에 사실은 정치 신인이냐 뭐 중진이냐 대결보다는 민주당과 아니면은 이제 민생당과 이렇게 정당끼리의 어쨌든 경쟁이 더 컸다. 그리고 이 민생당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찌 보면 물론 그 전에 대부분 뭐 민주당하고 같이 있었던 분들이지만 지난번 대선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민주당을 나가서 따로 있었고 대선 과정에도 따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 고민정 후보, 청와대 출신 인사들 이 두 분뿐 아니라 다른 출신 후보, 청와대 출신 후보들도 대거 당선됐습니다. 네네. 사실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좀 다른 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당내 역학구도에서의 어떤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당청 관계에서 뭐 오히려 이게 수직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치 문화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집권 후반기 가면 당에서 좀 청와대 좀 들이받기도 하고 들이받는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긴장 관계 형성되면서 차기 뭐 대권 주자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권하는 게 어찌 보면 그 동안에 어찌 보면 흐름이었다고. 그렇죠.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꼭 그럴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외국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이라든지 청와대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되는 거에 오히려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그런 기존의 어떤 당청 관계는 유지될 거를 보고 그다음에 당대표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차기 대선 후보 선출하는 과정도 저는 큰 잡음 없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들 중 대부분 뭐 당선된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는 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뭐 대변인 보시기에 좀 아깝다, 아쉽다 했던 분 있나요? 낙선돼서 혹시 뭐 기대를 했는데 당에서 좀 아쉽게 떨어진 분이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저 이름이 갑자기 있는데 충청도 쪽에 박수현 네, 박수현 대변인도 있고 몇 분 있어요. 두세 분 있어요. 청와대 출신들이니까 박수현 대변인도 어찌 보면 지난번에도 되게 아깝게 안 되는데 이번에도 아깝게 안 돼서 그래도 그 지역이 그래도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인 게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분이 계셨죠, 충청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예, 누구 말하시는지 뭐 네. 조항기, 복귀왕 맞습니다. 예. 예, 그분들 네, 말씀하시는 예. 원래 당청 관계는 대선으로 갈수록 당의 익힘이 강해지고 주장도 강해집니다. 지금 대선이 2년 채 안 남았거든요. 2022년 3월 9일인가 그러니까요. 이번에 청와대 출신 뭐 언론 보니까 30여 분 중에 18분이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당청 관계를 조율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레임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구도에서 후보를 밑그림을 그리는 작용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분들이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폭풍의 눈이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러면 사실 그 후에 이렇게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면 앞으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앞으로의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힘을 많이 얻겠죠. 180석이면 개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뭐 예산, 뭐 법안 처리, 뭐 상임위원장들 배분부터 뭐 그러니까 독주 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대통령 국정 운영에는 향후 부담이 될 거고 국민들의 균형 심리를 자극하는 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사실 협치 구조로 가줘야 국민을 설득하거나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운데 지금 구도는 그거하고 정반대로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선한테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결과로 보면 굉장히 뭐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과에 대해서 부담감, 책임감도 좀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지금 당에서도 메시지가요. 이거에 대해서 뭐 환호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아직 코로나 사태 끝나지 않았고 이제 민생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단 오늘은 세월호 또 그렇죠. 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다, 책임을 느끼겠다 이런 자세인 것 같고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 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정치 개입의 여지도 비칠 여지도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 균형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지고 이런 어떤 패턴이 있어서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말씀처럼 21대 국회에서는 협치를 하면서 서로 제가 보기엔 뭐 패스트트랙을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서로 저쪽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양보할 걸 양보한다 이러면서 지금 제3당이 없기 때문에 일당끼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합리적인 리더십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 당 입장에서도 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히 부원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뭐 당 얘기 솔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